안녕하세요, 끼니 여러분. 저는 생각이 많거나 아니면 속이 좀 이런저런 생각으로 시끄러울 때뭐 여러 가지 저를 다스리는, 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거예요.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거는 자주 안 하는 편이고, 어떤 사람들은 읽었던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하던데, 저는 그 새로운 책을 읽어서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챕터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를 때 이렇게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혹은 속상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그라드는 거죠. 책 속으로. 물론 너무 큰 고민이 있다거나 대단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게 잘 되진 않지만, 사소한 것이나 내 마음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럴 때는 책이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책에는 삶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겹겹이 쌓인 고찰이 있어서 저한테 주는 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얻을 수 없는, 책에서만 주는 그런 귀한 선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마음도 복잡하고 생각도 많은데 책을 좀 읽자 해서 제가 딱 집은 책이 이 책이에요. 모스크바의 신사. 원래 표지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포스트잇이 막 있는 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그 소개해드리거나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을 표시하려고 막 해놓은 거예요. 읽으면서. 그런데 이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책이 이 표지는 아니고요. 저는 책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겉표지 있죠? 그걸 벗겨요. 전 그 겉표지가 있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겉표지가 버석거려서. 때로는 그 겉표지에 손을 너무 잘 베요. 그게 꼭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책이 벗은 채로 왔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됐냐면, 많은 경우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이렇게 검색하거나 이러다가 찾아낼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좀 아는 그런 사람들의 추천을 받으면 저는 바로 사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여성 의사분이 있으세요. 장모 선생님인데, 제가 위내시경, 수면 내시경 할 일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근데 그분이 또 이제 제 유튜브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하고 싶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왠지 백지연이 생각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물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추천해 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지금 저는 바로 산다. 그래서 그냥 바로 샀어요. 요즘엔 책 주문하면 바로 오잖아요. 그 책입니다. 이 책은 읽으면서 이렇게 머리에 시각화가 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길어요. 이게 책 전부 다 하면 723페이지.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자.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읽었는데 저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래갖고 이 책의 저자와 이 책의 주인공과 저 3자만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책의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러시아예요.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10월 혁명이라고도 하고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하는 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그 혁명 이후에 벌어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이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 로스토프 백작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책의 배경이 러시아인데 저자는 미국인이에요. 러시아 문학에 관심이 많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의 내용이 속에 많아요. 모스크바의 신사는 평론도 좋았고 평단의 반응도 좋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천하고 빌 게이츠가 추천했다고 해서 또 유명세를 타기도 한 책이에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이 책의 주인공 알렉산드로 로스토프 백작이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근데 이 시가 이 책에서 중반부에 아주 중요한 반전을 줍니다. 나는 아주 잘 기억한다. 그것이 걸어서 손님처럼 찾아와 야생 고양이 같은 기운찬 가락으로 잠시 우리 곁에 머물렀던 때를.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끝부분에 페트롭스카야 광장의 가을 단풍 속에 그걸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아테나움 납골당 유골함 속에 그걸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멋진 중국풍의 파란색 탑 안에 그걸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이런 시가 나와요. 이제 혁명 세력이 들어왔잖아요.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그 혁명 세력이 내무인민위원회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말하시오.
그러니까 로스토프 백작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 안드레이 훈장수 훈자, 경마클럽 회원, 사냥의 명인인 알렉산드르 일리치 로스토프 백작입니다. 말하자면 이 혁명이 있은 다음에 혁명 세대들이 그 9세대 유물일 중에 하나인 귀족들, 그러니까 전제 군주 시절의 차르 밑에서 많은 영지와 재산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재판해서 많이 처형했죠. 로스토프 백작도 혁명 이후에 단지 그가 많이 가졌던 귀족이라는 이유로 처형당할 운명에 처한 사람인데 바로 아까 읽어드린 그 시 때문에 처형을 면하는 거예요. 네가 그 쓴 시의 공로를 인정받아 너는 처형을 면하고 그러나 네가 살던 호텔에서 평생 연금에 처한다. 그 호텔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오는 순간 너는 바로 총살될 것이다. 이런 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호텔에 연금돼요. 로스토프 백작이 호텔에 연금된 다음 그 호텔에서 30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백작의 고향이 니즈니 노브고르드. 얼마 전에 월드컵 경기가 거기서 열린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특히 이 백작의 영지는 티히차스라는 곳인데 사과나무가 아주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고향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와요. 그곳에는 사과가 한 색깔이 아니라 무지개 빛깔의 사과가 열리는 곳. 자기가 모든 빛깔의 사과를 먹어봤는데 오직 하나 까만색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다. 이런 묘사가 나와요. 원래 이 사람은 티차스에 살다가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파리에 피해 있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파리에 있는데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럼 많은 귀족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돌아오겠죠. 근데 로스토프 백작은 자신이 파리에 가 있는 동안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차르가 처형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먼 길을 걸어서 고국 러시아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성품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메트로폴의 호텔에 스위트룸 317호에 이 사람이 4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연금형에 처해져서 이 호텔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스위트룸, 아주 훌륭한 그 스위트룸에 연금이 됐느냐? 당연히 아니죠. 스위트룸에서 쫓겨나고 그 스위트룸에 있었던 아주 고색창연한 이 백작의 사유 소지품들은 전부 공산당 기관에 압수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 하인들이 머물던 꼭대기에 이렇게 몸 하나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방으로 옮겨가게 되죠. 우리가 그 정말 문화적으로 다양한 모든 것을 갖춘 인간을 르네상스적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로스토프 백작은 말하자면 르네상스적 인간인 거죠. 교양이 무엇인지, 문화적 소양이 무엇인지, 또 사람이 갖춰야 될 덕이 어떤 것인지,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평생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오히려 이 호텔이 소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을 3평밖에 안 되는 벽 이러면 못 사는 거고 이 벽을 나의 소우주로 삼아서 확장하면 확장된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스토프 백작은 이 책에서 이제 연금이 시작된 날 첫날부터 그 호텔엔 뭐 레스토랑도 있고 바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의 소우주로 이제 살아나가기 시작하는 이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데 이 책을 읽는 동안 읽는 사람이 즐거운 만큼 이 사람이 즐겁게 살아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도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리셉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도 있고 그 모두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깊은 우정을 나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에 가면 밤에 독일에서 온 사람, 여행객들이 있잖아요. 뭐 출장 온 사람, 미국인 이런 사람들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인생의 중요한 순간 이 책의 이제 결말부에 정말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 바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미 국무부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프랑스 파리에 외교관으로 나가 있게 되는 그 사람이 이 책에서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결정적인 인생의 도움이 그냥 오다 가다 인상 좋아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 밥 한번 먹을까 뭐 술 한잔 할까 이렇게 되는 인연이 아니잖아요. 깊은 인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우정이란 것은 결코 시간의 양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하고도 나중에 친해지냐면 오시프라는 당 간부하고 친해져요. 어느 날 이 당 간부가 이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자기랑 식사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소비에트 시대가 되면서 공산주의 국가 시대가 됐지만 서양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근데 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보니 너는 많이 아는 것 같으니 네가 한 달에 한 번 나랑 밥을 먹으면서 나랑 영화를 보든 다큐멘터리를 보든 날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로스토프 백작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오시프가 어디서 흑기사처럼 나타나서 딱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이 책에서 이제 등장하는 여러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로스토프 백작의 첫 친구가 되는 니나라는 소녀가 있어요. 그 책에서는 한 대여섯 살 되는 이렇게 나오는데 대여섯 살인데 이 아저씨하고 대화를 하는 게 얼마나 영민한지 몰라요. 그 소녀하고 로스토프 백작이 아주 좋은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 호텔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니나는 이 로스토프 백작이 혼자는 할 수 없는 구석구석으로 데려가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니나가 조그만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석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 로스토프 백작을 끌고 들어간다든지 당 고위 간부들의 회의가 있는 곳에 커튼 뒤에 숨어서 그 대화를 듣는 일을 한다든지 저 지하실에 들어가서 가보지도 않은 곳에 데리고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니나랑 이 호텔을 탐험하는 거죠. 왜 가만히 있으면 100평짜리 집도 작아 보이고 구석구석 다 다니다 보면 100평이 1000평이 되기도 하고 10,000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나랑 다니면서 이 작은 세계 감금돼 있는 답답해 난 죽을 것 같아 죽어버릴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니나하고 이 호텔의 우주를 점점 큰 우주로 확장시키죠. 그래서 니나하고 이렇게 우정이 생겨요. 그러던 어느 날 니나는 사라지죠. 이제 니나는 성장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고 가끔 니나가 등장하는데 정말 중요하게 갑자기 니나가 완전히 성장을 한 니나가 성인이 돼서 로스토프 백작 앞에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더니 이러죠. 날 좀 도와주세요.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요. 내 남편이 소련의 집단 노동수용소 북동부의 지역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구하러 가야 돼요. 만나러 가야만 해요. 난 지금 떠나야 돼요. 근데 내가 가야 될 길이 너무 험하니 내 딸을 잠시만 맡아주세요. 하고 소피아라는 딸을 니나가 로스토프 백작한테 갑자기 맡기는 거예요. 평생 총각이었던 그에게. 그러면서 이 로스토프 백작의 삶은 소피아 위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소설 끝까지 니나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피아는 로스토프 백작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성인이 되죠. 근데 이 책의 구성이 아주 재밌는데 이 책은 사실 요즘에 그 OTT에서 나오는 드라마 시즌 1, 2 이렇게 하면 좋을 시간을 띄엄띄엄 끊어서 나가는 그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 구성이 굉장히 촘촘하다가 나중엔 툭툭 넘어가요. 하나 이 소설에서 재밌는 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실제 역사적인 소실이 많이 나오지만 이게 소설이니까 가능하지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연금 상태에 있는데 아무리 너는 이 호텔 안에 연금됐다 하고 그때가 얼마나 무서운 공산체제였는데 로스토프 백작이 그 호텔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에서 점심 저녁을 다 먹어요. 그리고 점심 저녁을 먹으면 꼭 바로 옮겨서 브랜디 한 잔을 또 먹어요. 그리고 어디서 돈이 나서 이 사람이 모든 그 식사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게 됐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책을 재밌게 읽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그랬나 보다. 그럴 수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거지. 그런데 하나 이 사람이 그럼 돈이 어디서 냈냐? 다 몰수도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냈냐? 이 사람이 스위트룸에 있던 것 중에서 최소한의 가구를 그 다락방으로 가져갈 수 있게 허용이 돼서 가져간 게 있어요.
다리가 한쪽이 빠진 장롱, 그 다음에 책상. 근데 이제 책상을 옮기는데 헌병 두 명이 책상을 들다가 꿍 하는 게 나와요. 이 책상이 왜 이렇게 무겁지? 이러니까 로스토브 백작 이런 얘기를 해요. 신사의 품격은 책상에서 나오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책상에 꿍, 왜 항상 소설은 복선이 있잖아요. 꿍 무거웠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책상에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속을. 그래서 거기에 동전, 금화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중간중간 로스토프 백작이 꼭 돈을 써야 할 때 그거를 빼서 이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그 독자의 상상은 이거죠. 금화를 빼서 한 달 생활비를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먹는구나. 이렇지만 사실은 그때 감시를 했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돈이 어디 나서 이렇게 비싼 와인과 식사를 몇 끼 30년을 먹죠? 이렇게 했으면 돈을 어디다 숨겼구나. 찾아내야지. 이랬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의문이었답니다. 여러분들 그게 의문이 들으시죠? 책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몰라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 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와인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바에 갔는데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러 왔어요. 근데 남성이 이렇게 돈이 많아 보이진 않은 젊은이에요. 근데 식사는 어렵게 주문을 했는데 왜 고급 식당에 처음 가보면 막 포크를 어떻게 놔야 되지, 나이프 어떻게 놔야 되지, 주문은 어떻게 해야지 막 그렇잖아요. 근데 주문을 했는데 와인을 이제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제일 어려운 거니까. 와인을 모르는 사람이 와인 주문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끙 하고 있는데 비숍이라는 사람이 딱 오더니 말도 안 되는 와인을 골라주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거를. 그러니까 그 젊은이는 그 가격을 보고 이제 속으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지만 모르니까 그냥 그걸 먹어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순간에 이 로스토프 백작이 탁 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 와인을 마시면 그 음식에 참 좋을 것 같소. 이렇게 얘기해서 그 젊은이를 구해줘요. 마음이 상했겠죠? 그 일을 이제 보고한 거죠, 누군가에게. 그래서 어떤 건의를 하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것은 다 평등하다. 그러면 왜 누구는 좋은 와인을 먹고 누구는 나쁜 와인을 먹냐? 와인도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와인은 레드, 화이트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모스크바에서 가장 좋은 호텔 중에 하나니까 지하 저장 와인 저장고에 수천 병의 와인이 있을 때 수천 병일 수도 있고 수만 병의 와인일 수도 있고 그 와인이 있는데 밤을 새 곳에서 그 와인의 모든 레벨을 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를 로스토프 백작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어느 날 음식을 주문하고 이 음식에 가장 맞는 와인은 레드 중에서도 이 와인이겠다 하고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바에 있던 웨이터가 와인 이름을 얘기하는데 자꾸 레드 와인이요, 화이트 와인이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또 와인 얘기를 하면 레드 와인이요, 화이트 와인이요. 예를 들어서 뭐 로마네 꽁띠 이런 와인은 수천만 원이고 아주 저렴한 와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와인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스토프 백작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이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나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그 와인병 있는 데로 다시 가요. 손으로 만져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그걸 돌더니 한 병을 딱 집어요. 와인 병을 보면 그냥 이렇게 매끈한 유리병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도듬이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열쇠를 딱 새겨놓은 듯한 문양이 도드라져 있는 병을 이렇게 손으로 찾아서 딱 잡아요. 그 와인병이 뭐냐? 그렇게 사랑했던 옐레나가 죽은 지 10주기 되는 날에 내가 이 와인을 먹고 이 호텔 지붕에 올라가서 죽으리라. 그 와인이에요. 와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웃한 다른 와인과는 같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같기는커녕 백작의 손에 들린 병 속의 내용물은 한 국가나 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독특하고 복잡한 역사의 산물이다. 와인의 색깔, 향, 맛은 분명 그 와인이 태어난 지역의 특유한 지형과 고유한 기후를 나타낼 것이다. 그뿐 아니라 와인은 생산된 해, 생산된 지역의 모든 자연현상을 드러낼 것이다. 한 모금만 마셔도 와인은 생산지의 그해 겨울 추위가 풀린 시기, 여름 강우량, 그해 바람의 특징, 구름 낀 날이 어느 정도나 됐을지에 관한 것까지 머리에 떠오르게 할 것이다. 와인이 이렇다는 거죠. 그 한 병은 와인 한 병은 시간과 공간의 최종 추출물이고
개성 그 자체의 시적 표현이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지하 창고에서 와인은 익명의 바다로 평균과 무지의 영역으로 던져졌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읽고 와인 마시고 잤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밤에 저녁 8시에 불 저희 집에 조도를 낮추고 그 다음 페이지를 또 읽었죠. 이 호텔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잖아요. 그 여러 친구 중엔 주방장도 있고 지배인도 있고 그런데 또 특이한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꼭대기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호텔 지붕으로 올라가 본 거예요. 근데 그 지붕에 올라갔더니 그 호텔에 여러 가지 자비를 하는 자벽부 할아버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드시겠냐? 그래서 커피를 그 밤에 호텔 지붕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네. 그 커피 맛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 자벽부 할아버지는 그 호텔 지붕에서도 또 그만의 소우주에서 아름답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커피 원두를 갈아서 아주 훌륭한 커피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이제 백작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커피만 준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하고 내밀었는데 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꿀이 있나 했더니 이 자벽부가 그 지붕에서 이렇게 나무 상자를 만들어 놓고 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키운 거기에서 꿀이 나온 거를 이렇게 해서 백작에게 흙빵에다가 꿀을 듬뿍 발라서 커피랑 마시면서 둘의 담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그 고향 얘기가 나와요. 로스토프 백작의 고향. 그 로스토프 백작의 고향이 사과나무가 많은 세계적 사과 산지인데 그 사과꽃이 만발할 때는 사과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눈같이 내린대요. 근데 그 풍경이 막 너무 아름답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걷고 가끔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 할아버지하고 커피도 먹고 그런 친구도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옐레나가 세상을 아파서 떠났는데 그 옐레나가 세상을 떠날 때 이 로스토프 백작은 옐레나를 모욕한 사람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을 저지르고 나서 파리로 가 있었을 때 옐레나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동생의 임종을 하지 못했다는 거가 늘 죄의식처럼 있어서 나는 내 동생의 10주기가 되는 날 지붕에 올라가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떨어졌을까요? 이거 얘기해야 되나? 스포일러인데. 그러니까 그 이후의 얘기들이. 그러니까 안 떨어졌으니까 그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기는 해도 되겠지? 네네. 난 오늘 그 와인 열쇠 그리고 죽으리라 하고 옥상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그 자벽부가 갑자기 막 로스토프 백작을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이러면서 와요. 뭐가? 벌들이 돌아왔대요. 어디 갔었는데? 사과밭에 갔다 돌아왔대요. 로스토프 백작은 연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보고 싶지만 가보지 못하는 그곳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스토프 백작은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서 이 책의 전환이 확 되면서 시간이 훅 흘러서 갑자기 로스토프 백작이 호텔에서 아침은 뭘 먹고 이런 한량 같은 생활만 나오다가 그 호텔에 웨이터가 돼요. 드디어 돈이 다 떨어지신 거 아니야? 일을 찾은 거죠. 웨이터 주임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제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호텔에서도 그 모든 것을 잘 아는 품격 있는 사람 그리고 당의 고위 간부들이 호텔에 왔을 때 뭔가가 좀 잘못 대접이 되거나 엉뚱한 와인을 갖다가 주거나 이러면은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스토프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너무 좋은 직책을 주긴 싫고 웨이터 주임이 된 거죠. 그 호텔에 지배인과 주방장과 아주 친하게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의 우정이 굉장히 이렇게 다져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는데 세 명이 주방에 3인방이 생겨요. 근데 이제 3인이 어느 날 우린 꼭 이걸 해 먹을 거야 하고 결심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야베스예요. 원래는 이 부야베스가 그 해안가에 살던 어부들이
생선을 잡으면 좋은 것도 있고 이거 참 팔기 애매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잡고기들을 다 모아서 그냥 야채 있는 거라 해서 그냥 푹 끓여서 먹은 생선 스튜가 부야베스의 시초였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막 좋은 생선 넣고 좋은 재료 넣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부야베스의 밤이 나와요. 근데 부야베스의 밤이 뭐냐면 공산 치하에 있으니까 재료 이런 것도 딱 어떻게 뭐 빼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차곡차곡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재밌게 나와요. 여기저기서 오랫동안 그 부야베스의 밤을 위해서 이 세 사람이 모아요. 그 다음에 셋이 다 그걸 모아서 이제 부야베스의 재료가 다 준비가 됐다 할 때 됐다 그날이야 오늘 밤 이렇게 해서 밤에 이렇게 큰 통에 재료를 듬뿍 넣고 그냥 부야베스가 질릴 때까지 먹는 거죠. 그래서 해서 각 한 명당 각 와인 한 병 그리고 부야베스를 3그릇씩 먹으면서 끝까지 취하는 파티의 밤을 즐기는 거죠. 제가 이 부야베스의 밤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결말에 나와요. 로스토프 백작이 이제 웨이터 주임으로 일을 하니까 일하는 동안에는 소피아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마리나라는 이렇게 바느질하는 아주머니 로비에서 혼자 책을 읽기도 하고 이러면서 소피아가 커나가요.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소피아의 호칭이 이 책에서 바뀌기 시작해요. 소피아가 로스토프 백작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라고 부르는 호칭만으로도 니나가 오지 못했구나. 애를 다시 데리러 오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냥 로스토프 백작과 소피아는 아빠와 딸이 됐구나. 어느 날 소피아가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치는 것을 로스토프 백작이 알게 되죠.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어느 날 그 소피아가 콩쿠르에 나가게 되는데 이 아빠가 된 로스토프 백작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딸의 콩쿠르를 가서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갇혀서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 책에 한 10여 페이지에 걸쳐서 그 기다림의 괴로움을 얘기하는 게 나와요. 안나라는 여배우가 등장해요. 여배우는 누구냐면 이 호텔에 방문했다가 로스토프 백작과 인연이 생겨서 로스토프의 연인이 된 여배우예요. 그런데 이 여배우가 시간이 지나고 소피아가 성장하면서 소피아와도 친밀하게 되고 그 소피아의 콩쿠르에 이 안나가 대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나가 뛰어들어오면서 소피아가 우승했어요 이러면서 들어오죠. 그래서 아주 행복한 밤을 보내요. 건배를 제안하고 싶어요. 제 수호 천사이자 아버지이자 친구인 알렉산드르 로스토프 백작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서 장점만을 찾아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로스토프가 진짜 아빠가 된 거예요. 소피아의 피아노에 대한 재능을 알고 나서 결심을 하게 되죠. 소피아를 망명시켜야 되겠다. 그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죠. 그때 바로 그 바에서 친구가 됐던 미 국무부 직원, 그랬다가 파리 외교관으로 나갔던 리차드, 그 사람의 큰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망명을 시키게 되는데 그 망명이 성공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망명시키고 나서 로스토프 백작은 어떠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되죠. 그래서 끝에는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빨리 봐야 돼서. 나는 평생을 여기서 갇혀 지냈지만 소피아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 진짜 아빠의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별을 참 문학적으로 해요. 그 문학적인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650몇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소피아가 아빠랑 이제 와인을 먹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러시아로 돌아온 일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잠시 후 소피아가 그렇게 물었다. 혁명 이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로스토프 백작은 혁명 이후에 오히려 파리에서 러시아로 돌아왔다가 연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피아가 이걸 물어봐요. 이때 로스토프 백작이 이렇게 말해요. 내 딸이 진짜 성인이 됐구나.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만큼. 백작이 딸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돌이켜보면 역사의 모든 전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지만
그 말이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은 나폴레옹 같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이거 제 생각이랑 똑같고요. 제가 제 책에서 많이 했던 말인데 똑같아서 놀랐어요. 여기서 내가 말하는 사람은 예술이나 상업 또는 사고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갈림길마다 매번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들이야. 우리가 역사책에 나와서 이름을 외워야 되는 그 사람들 몇 명,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역사를 바꿔놓은 것 같지만 실제는 수많은 여자와 남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 마치 삶이란 것이 그 자체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요량으로 때때로 그들을 불러낸 것처럼 말이지. 소피아, 내가 세상에 태어난 후 이제까지 인생이 나로 하여금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있게 한 것은 딱 한 번뿐이었어. 바로 내 엄마가 너를 이 호텔 로비로 데려온 날이란다. 그 시간에 내가 이 호텔에 있었던 것 대신에 러시아 전체를 통치하는 차르 자리를 내게 준다 해도 난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 여러분 영화 카사블랑카 아시죠? 이 책에서 영화 카사블랑카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해요. 카사블랑카에서 험프리 보가트가 그 카페를 하잖아요. 바 같은 카페를 하잖아요. 단간부 오시프하고 영화를 보잖아요. 그때 카사블랑카를 보면서 바에서 했던 그 어떤 행동을 보고 오시프가 했던 말에 대해서 로스토프 백작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해요. 영화의 무대는 카사블랑카 영화의 무대는 전쟁의 시기에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전초기지 카사블랑카였다. 릭이 험프리 보가트예요. 릭의 카페 아메리캥은 바로 이 도시의 중심에 서츄라이트의 불빛 아래 자리 잡고 있으며 그곳에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도박과 음주와 음악 감상을 위해서 또는 음모와 위로를 찾아서 특히 희망을 찾아서 모여들었다. 그리고 이 오아시스의 중심에 릭이 존재했다. 백작의 친구가 얘기했던 대로 우가티가 체포당하는 것에 대해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밴드에게 연주를 계속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의 술집 주인 행위는 타인의 운명에 대한 그의 무관심을 시사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체포되는 장면이 막 아수라장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거를 막 정리하면서 카페 주인장으로 정리하면서 밴드에게 연주를 계속해 이렇게 해요. 그 와중에 칵테일잔 하나가 넘어져 있는 것을 똑바로 세워요. 이 장면을 보면서 오시프가 저거는 그 릭이 굉장히 타인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지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릭은 어쩌면 소동의 여파로 쓰러진 칵테일 잔을 똑바로 세움으로써 한 사람의 가장 사소한 행동으로도 세상의 질서를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을 실천해 보인 것은 아닐까? 전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의 가장 사소한 행동으로도 세상의 질서를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을 실천해 보는 것은 아니었을까? 사실 이 내용은 뭐 이 책의 주요 테마와는 주요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건데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기업인이 있으신데 그 기업인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정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한대잖아요. 역사적으로 정말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 역사의 굽이굽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나라를 구해낸 건 정치인 몇 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똑똑한 국민들이었다고. 그래서 나는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상식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로스토프 백작 이 한 사람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이 호텔 전체에 아름다운 일이 있었고 이 호텔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주었고 그건 그 호텔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더 아름답게 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로스토프 같이 아름다운 사람을 나는 나의 삶에서 현실에서 많이 만나고 싶다. 그런 꿈과 상상을 하며 이 책을 정말 행복하게 읽었어요. 다음에 또 제가 어떤 책을 제 손에 짚고 애정을 갖고 읽고 그런 책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는데 애정이 가는 책이 있고 애정이 덜 가는 책이 있거든요.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올지 제가 한번 책을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봬요.